자,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쫙 한번 하고 가봅시다. 자, 우리나라 금융기관은요, 제가 이제 표를 쫙 찾아봤는데요. 그래도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남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약간 수정을 했지만은, 자, 일단 보시면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은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이렇게 나눠집니다. 크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통 제1금융권을 은행이라고 얘기하고 제2금융권을 비은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1금융권의 제일 위에 일반은행이 있죠. 이 일반은행의 제일 윗부분에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은행 하면 이제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위에 하나 은행이 더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제 중앙은행이죠. 전체적인 이제 한 나라 안에서의 중앙은행인데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제 이 금융기관을 쫙 이제 설명할 때요.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하나 이제 내줍니다. 이거는 이제 뭐 조사에서 하는 자제가 아니라 몸으로 뛰는 과제인데요. 자, 여러분 한국은행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은행 가가지고 통장 하나씩을 만들어 와라. 이게 이제 과제예요. 그래가지고 통장 보면 앞부분에 이제 이름하고 쫙 나와 있죠. 그 부분을 카피해가지고 제출해라. 그걸 갖다가 제가 과제로 냅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시간을 주고 한번 한국은행도 가볼 겸 해가지고 통장 하나, 뭐 통장 만드는데 요즘에 이제 신분증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만들어라면은요 막 투툴투툴투툴 돼요. 그래서 이걸 언제 가지? 그러면서 은행이 3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신입생들은 또 저는 아직 주민등록증이 안 나왔는데요. 막 이런 얘기도 막 해요. 그래도 부모님 모시고 가서 한번 해봐. 아주 얘기를 해요. 뭐 어디 있지? 언제지? 뭐 같이 가자.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얘기하죠. 한국은행 가서 통장을 개설해 오면은 무조건 시험 안 보고 그대로 A뿔로 얹어주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국은행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은행이 아닙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친구들 한번 속여보세요. 다 100% 넘어갑니다. 금융기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자, 일단 한국은행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일반 은행들의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을 찍어내죠. 발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찍어내고 그 다음에 일반 은행들의 은행의 업무를 가져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부의 은행, 외환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 자문기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바로 한국은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은행 가가지고 통장 개설하러 왔어요. 그러면은 그 아저씨가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은행,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지금 수리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쪽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 있죠. 근데 한국은행 밑에는요 금고를 항상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외환,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금괴도 보관하고, 그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마이너스 금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보통 뭐 영국이 마이너스 금리다,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바로 이제 이 한국은행이 일반 은행들의 은행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적용되어지는 금리가 마이너스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반한테 적용되어지는 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요. 이 은행들이 또 여유자금이 생기면 투자할 곳이 없으면요. 이 중앙은행에다가 예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적용되는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된다는 건 결국 뭡니까? 중앙은행에서. 결국 돈 가져오지 말아라. 저금하지 말아라. 밑으로 내보내라. 돈을 푸는 작업에서 바로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정책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국은행이 위에 있고 제1금융권의 일반은행 중에서 시중은행은 보통 6 플러스 2로 돼 있는데요. 자, 6개의 시중은행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꼽아보세요. 자, 저축자가 들어가는 거는 제1금융권 아닙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이 딱 이게
꼽아보세요 하면 농협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농협 같은 경우도 제1금융권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제2금융권에 들어가요. 자, 그건 따로 얘기할 것이고 제1금융권에서 일반은행, 시중은행에 들어가는 건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꼽아보세요. 우리은행, 그 다음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막 헷갈리죠.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은행들이 1997년이죠. 그때부터 이제 쫙 여러 가지 뭉치기 시작해요. 은행도요, 규모가 크고 자금력이 많아야지만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합쳐져가지고 옛날에 이런 은행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한은행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 그죠? 한빛은행, 평화은행, 한일은행 합쳐져가지고 우리은행이 됐고요. 하나은행은 최근에 이제 외환은행까지 합쳐져가지고 이제 하나은행, 그죠? KB 하나은행, 그 다음에 국민과 주택은행이 합쳐져가지고 KB 국민은행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차타드 제1은행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가 제1은행을 인수를 하죠. 그래가지고 SC 제1은행이라고 이름을 계속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띄워버렸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외국계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제1은행을 붙여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이제 시중은행이 있죠. 요 기업은행은요, 여러분 보시면요, 원래 여기 특수은행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요, 정부의 은행이에요. 정부가 만든 정책은행인데요. 일정한 어떤 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정한 기관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케이스인데, 지금 보시면 한국산업은행은요, 산업을 갖다가 여러 가지 금융 쪽에서 융통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은행이고, 그 다음에 수출입을 돕는 은행.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소기업은행이 원래 특수은행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2012년에 이제 정부에서 해제되어 줍니다. 소집에서 해제가 돼가지고 일반 은행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 IBK 기업은행. 그래서 왜 기업은행 광고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업은행은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반은행으로 넘어오면서 송해가 광고를 하기 시작하죠.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 대상으로 가져갑니다 라고 이제 광고를 해요. 그랬더니 송해라는 분이 나이 드신 어른들의 이제 대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이 다 이제 와가지고 예금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송해 이제 그분은 기업은행에서 포장장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왔으니까는 그 다음 타겟을 이제 아기가 그때 나왔죠. 머리 뽀글뽀글 해가지고 드라마에서 이제 주인공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돼지저금통 기업은행 가져가요 하니까는 또 꼬마들도 다 모였어요. 자, 요즘에는 기업은행의 모델이 누굽니까? 자, 이게 다 연령층의 타겟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 아이들 다 했으니까 이제 중간계층을 가져가야 되겠죠. 바로 이제 그 나이대가 타겟이에요. 30대, 40대, 그 나이대가 타겟이 돼가지고 이러한 젊은 사람들도 바로 이제 기업은행을 이용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일반은행으로 넘어간 케이스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1금융권에는 일반은행, 그죠? 그 중에서 시중은행이 있고, 근데 여기 하나 더 얘기를 합시다. 이 2는 뭘까요? 왜 플러스 2라고 얘기를 해놨을까요? 지금은 이제 플러스 3가 되는데요. 요 바로 2가 인터넷 뱅크입니다. 그죠? 2017년이죠. K뱅크와 카카오뱅크. K뱅크가 4월달이고 카카오뱅크가 7월달이죠. 그래서 두 개의 인터넷, 그러니까 온라인만으로 운영되는 은행. 오프라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의 은행을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처음에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가 이제 시작을 할 때는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항상 얘기를 하죠. 이제 금융과 산업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 금산분리법을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카카오예요. 제가 카카오 얘기를 했더니 AI 스피커가 대답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카카오뱅크하고, 그죠? 그 다음에 K뱅크가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융과 산업은 분리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금융업에 산업자본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걸 승인을 해주면서요. 바로 이제 산업자본이 10%까지, 10%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카카오가 10% 지분 가지고 바로 전체 이제 카카오뱅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K뱅크 같은 경우에는 바로 KT가 주도하에 이제 10% 지분을 넣고 전체 K뱅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지금 그때 2017년부터 18년까지 금융업이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았어요. 저금리 시대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은행을 갖다가 지분을 넣기에 이제 좀 금융기관이 벅찼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투자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금융기관들이. 그런데 사람들의 이용도는 점점 높아지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프렌즈를 통해 가지고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그리고 오프라인이 없고 온라인상에서만 거래가 되어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만큼 자본력이 커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돈을 더 이상 댈 만한 그런 금융기관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요 KT라든지 아니면은 카카오, 그죠? 이 카카오가 지금 처음에 이제 10%에서 18%까지, 그 다음에 이제 34%까지 들렸죠. 이거는 뭐냐면요, 2019년에요 인터넷 특례법을 발효를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산업자본 중에서 정보통신기업, 그죠? 보통 제조업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업에 한해서는 10%가 아니라 34%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다. 그러면은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더 투자를 해가지고 자본을 늘릴 것이고, 그 다음에 K뱅크 같은 경우에도 KT가 더 자본을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업이니까 그게 가능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금융당국의 한도 초과 보유 주주 심사, 한도를 초과해서 이제 주주가 늘 때 그 주주의 심사 기준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법망에 있어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된답니다. 근데 카카오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대주주가 다 이제 여러 가지 벌금형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카카오는 무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34%까지 지분을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34% 지분을 갖지만요, 의결권은 10% 제한돼 있습니다. 의결권은 10% 제한돼 있고, K뱅크가 KT가 금고용 이상의 벌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본을 더 이상 투자할 수, 34%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조건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자본력이 이제 딱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이제 대출 같은 걸 다 중단한 상태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KT에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BC카드, KT의 자회사인 BC카드를 지금 내놓습니다. 그래서 BC카드가 요 10%를 가져가고 나머지 24%를 더 늘리는, 유상증자 통해서 다 더 늘리는 해가지고 KT가 주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KT의 자회사인 BC카드한테 주도권을 줘서 BC카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K뱅크가 이제 자본력을 더 동원시켜가지고 운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K뱅크도 조금 더 많은 이제 자본력을 갖게 될 것이고, 자, 또 하나 더, 그죠? 제3의 인터넷뱅크가 지금 승인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2021년부터 이제 영업을 개설한다는 바로 토스입니다. 토스가 이제 또 나오죠. 그래서 비바 리퍼블리카, 여기에 이제 회사인 토스가 세 번째 인터넷 뱅크로서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정체되어 있는 이 금융업을 인터넷 뱅크가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막 수수료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지도 않고 하니까는 인터넷 뱅크가 들어가가지고 수수료 쫙쫙 내려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경쟁에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경쟁을 해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는, 보통 우리 고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좀 많은 금융기관이 생겨나는 것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일반은행이 보시면은 여기 6개에다가, 일반은행 6개에다가 2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가서 토스까지. 자, 지방은행은요, 우리가 6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70년대에 들어가서 각 지방의 이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각 지방에다가 이렇게 고 영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지방은행을 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 그 다음에 광주은행, 대구은행은 대구 안에서만 이제 영업을 할 수 있었고, 광주은행, 광주 안에서만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98년에 다 풀립니다. 다 해제가 됨으로써 광주은행이 모든 도에서 다 영업을 할 수 있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줄 건 다 죽고 해가지고 지금 딱 지방은행 남아있는 것은 6개입니다. 자, 한번 대보세요.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광주은행,
대구은행, 그 다음에 제주은행이 있죠. 그 다음에 부산은행이 아직 남아있고, 그 다음에 전북은행, 경남은행 이렇게 남아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각자 독자적으로 생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은행 같은 건 신한그룹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과 부산은행은 이제 합쳐져 있고, 근데 따로 영업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은행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은지점이라는 것은 외국 은행이 들어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용했던 것은 시티뱅크 정도밖에 없는데요. 홍콩 상하이 은행이 들어왔다가 이제 고객을 상대로는 이제 영업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 은행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외국과 영업을 하려면요, 그 나라 이제 은행 지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B2B,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특수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나라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한국산업은행, 산은 이제 가장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모든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업에 지원이 되는 그거죠. 바로 그 정책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하고 수협중앙회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2금융권에요. 신용협동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용협동기구에요.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용협동조합에 바로 농협, 축협, 그 다음에 신협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는요, 바로 이러한 신협, 농협들의 엄마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 미만, 그죠? 예금자 보험이 되어집니다. 농협에서 예금을 하면요, 이 농협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이제 책임을 져주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엄마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신용협동기구에는 새마을금고, 상호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2, 여기까지가 딱 제1금융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외에는요 다 제2금융권, 그 다음에 또 하나 산화머니, 러시안 캐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없습니다. 공식적인 금융기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대부업체라고 얘기해요. 사채업자들이, 자, 기억나시니까 사채업자들, 바로 이게 뭐야? 지하경제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69% 이자까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요. 바깥으로 나와라.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대부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금리를 자꾸 떨어뜨려가지고 20%대까지 지금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도 20% 되게 높습니다. 대부업체는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다. 같은 건 공식적인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2금융권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게 종금사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많이 이제 세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금사라는 것은요, 지역별로 기업의 이제 여러 가지 예금 신탁을 갖다가 맞는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동양종금이 있었죠. 동양종금은요, 그때 이제 CP 낱말 동양그룹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얽혀져 가지고요, 동양그룹과의 문제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유안타 증권이 회사가 인수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종금은 다 유안타 증권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양증권에서 바로 탁 만든 히트한 상품이 바로 CMA 상품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양종금 말고 우리나라의 종금사는요, 또 이제 금호종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금호종금은요, 외곽계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거는 종금사로 아직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메리트 종금사가 있는데요, 지금은 증권사로 같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금사는 이제 거의 표태한 케이스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상호저축은행, 이거는요, 우리가 은행 앞에 저축자 붙은 거 있죠? 토마토 저축은행, 시내저축은행 이런 거 있잖아요. 제2금융권에 해당합니다. 저축은행은 일질적으로 이제 그 상호신용금고, 예전에 상호신용금고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하나의 지역에서의 어떤 예금을 맞는 그런 규모가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축은행이 요즘에 금리가 그래도 일반은행보다 좋아요. 자, 이건 뭘 뜻하냐면요, 그만큼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요,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 우리나라의 상호저축, 저축은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은행의 저축은행의 자본금을 다 더한 것이요, KB,
국민은행의 자본금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시겠죠? 그만큼 위험성은 커요. 하지만 이미 우리가 다 이제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이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 그래도 이제 지금은 괜찮습니다. 망할 수 있어. 그거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재테크에 그런 거 들어가 있어요. 저축은행의 금리가 꽤 괜찮아요. 그러면은 저축은행 대상의 예금들도 5천만 원 미만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어집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그죠? 뭐 A저축은행에다가 5천만 원 미만, B저축은행에다가 5천만 원 미만, C저축은행에다가 5천만 원 미만 예금을 해놓으면요, 일단은 그 은행이 망하더라도 일단 5천만 원 미만까지는 나라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보험제도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호저축은행, 제2금융권, 그다음 신용협동기구, 그다음 우체국 예금까지가 바로 이제 제2금융권에 해당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 상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놓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보험회사에서만 모든 보험 상품을 이제 거래를 했다가 이제는 모든 금융기관에서도 다 보험 상품을 다루고 있죠. 이거는 2003년 방카슈랑스라는 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보험 상품들을 모든 금융기관에서 다 가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 관련 기관인데요.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뭐 선물회사까지는 알 필요 없고 증권금융회사, 투자자문회사. 자, 이 증권회사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증권회사. 증권회사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살 거야. 그럼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어떻게 사느냐? 삼성전자에 가가지고 아저씨 주식 주세요. 주식 사러 왔어요. 맞습니까? 아니면 증권거래소, 여의도 증권거래소에 가가지고 제가 주식을 좀 사러 왔는데요. 자, 그러지 않죠? 바로 주식은요, 직접 거래가 안 되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직접 거래가 안 되고, 바로 증권회사라는 매개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사게끔 돼 있습니다. 살 뿐만 아니라 팔 수도 있죠. 그래서 증권회사에다가 계좌를 터서 거기에서 증권회사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 10개를 사주세요 하면 증권회사가 주식을 사줍니다. 대행업체라죠. 그래서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이제 팔아주세요. 증권회사에 명령 내리면 증권회사가 팔아줍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거기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케이스죠. 그걸 우리가 증권회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증권금융회사는요, 증권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금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증권금융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요. 자산운용사라는 거, 이건 좀 이따 설명하는데, 증권회사가 요즘에 우리가 이제 종금사도 거의 이제 증권회사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의 여러 가지 글로벌 무역들을 담당하려면요, 일단 굉장히 큰 자본력의 금융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은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공산은행, 뭐 여러 가지 건설은행 엄청 규모가 크죠.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시티,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러 가지 금융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가장 큰 게 뭐 KB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이제 50위권 바깥이에요. 전 세계 50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가 금융기관을 제1금융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금융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판을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나라에서 지금 권장하는 기관이 바로 이제 초대형 투자은행입니다. 초대형 투자은행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얘기하죠. 자, 이거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은행이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은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커머셜 뱅크를 얘기해요. 여기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거는 이제 그 워렌 버핏이 많이 투자한 회사죠. 요즘엔 또 팔았다고 하는데요. JP 모건 체이스 이런 은행들은요, 커머셜 뱅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규모의 은행이 바로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 그죠? 블랙스턴, 몰건 스탠리 이런 회사가 바로 이제 투자은행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업무도 하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파생 상품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런 큰 투자은행을 조금 세계적인 규모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라에서 이제 주도하에서 우리도 이제 투자은행을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증권회사들 중에서 자본 규모가 4조 이상인 회사를 초대형 투자은행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초대형 투자은행을 만들면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그 은행의 신용을 담보로 발행어음을 갖다가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네 신용을 담보로 여러 가지 돈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쫙 돌려주는 것, 그걸 우리가 발행어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신용을 담보로 그만큼의 어음을 발행하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더 크게 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증권회사가 대부분 인베스트먼트 뱅크로 지금 많이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회사, 이렇게 금융투자기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한국투자증권, 그 다음에 NH, 그 다음에 KB증권이 자본 규모로 가장 큰 미래에셋대우 투자은행으로서 승인을 받아서 발행어음을 갖다가 지금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증권도 지금 준비 중이고 신한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 인베스트먼트 뱅크 쪽으로 좀 많이 키워보자. 여러 가지 이제 파생 상품까지 다루고 발행어음까지 발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키워보자. 근데 이게 코로나가 지나면서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미래에셋대우 8조, 4조 이상 때 되면은 다 투자은행으로서 승인을 해주겠다. 투자은행으로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발행어음을 신용기관, 그쪽 금융기관의 신용을 담보로 바로 그만큼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것, 그걸 승인을 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벌써 틀리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노무라증권 일본에 하고 우리나라의 규모하고는 엄청 틀리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인수합병 같은 건 다 이쪽에서 맡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맡으면 좋을 텐데 그러려면 자본력을 키워야 된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금융기관도 우리가 좀 더 글로벌한 그런 기관으로 키워보자, 지금 그런 추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증권회사, 그죠? 증권회사가 바로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산운용사는 건요, 보통 우리가 자산운용회사 하면은 투신사, 투자신탁회사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거는 참고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펀드라는 거 아시죠? 펀드. 우리가 펀드 하면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기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이제 예를 들면 종합 선물 세트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펀드를 갖다가 구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뭐 주식도 넣고, 주식 중에서는 뭐 위험이 높은 주식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수익률이 높고, 안전한 우량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수익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아니면 채권을 같이 넣는다든지 여러 개의 금융 상품들을 이렇게 골고루 갖춰가지고 수익을 내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펀드거든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구성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하는데요. 그걸 갖다가 펀드를 만드는 회사를 우리가 자산운용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펀드를 만들 뿐이지 이 상품을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펀드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만든 펀드를 금융기관에다가 줍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아, 내가 만든 펀드 좀 팔아봐. 우리은행아 팔아봐. 해서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해요. 그리고 그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은행 가가지고 미래에셋이 만든 펀드를 사고 싶어요,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근데 내가 주 거래은행은 우리은행이에요 하면은 우리은행 계좌를 터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입을 하면요, 그 다음에 한 달마다 수익률을 쫙 계산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 메일을 주던지 편지를 줘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사무관리회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펀드라는 것은요, 결국 펀드를 구성해서 만드는 회사 따로, 그죠? 이거 갖다가 이제 우리가 투신사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산운용회사.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파는 금융기관 따로. 그 다음에 돈을 받는 금융기관 따로. 그 다음에 그 이윤을 계산하는 회사 따로. 자, 그래서 수수료가 높습니다. 그리고 선수수료예요.
내가 펀드를 가입하면요. 100만 원 펀드 가입해도 100만 원 딱 찍혀서 나오지 않습니다. 수수료 팍 떼고 나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펀드는요, 수익률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자꾸 갈아타면요, 그 관련된 회사만 수수료를 많이 띄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져요. 그래서 펀드는 좀 신중하게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진다. 근데 왜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 돈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돈 받는 회사, 그 다음에 이윤계산하는 사람, 회사 왜 따로따로일까요? 바로 이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만들어서 받아서 뭐 팔고 막 다 하면요, 임의로 여러 가지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불안정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따로 해가지고 만든 케이스인데,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은 또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는 면에서는 별로 좋은 편은 아니겠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운용회사까지 이제 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뭐 여신에 필요한 거, 뭐 할부 금융회사, 신용카드 회사 그런 것들이 있고, 금융의 여러 가지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금융 보조기관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그죠? 은행 하면은 일반은행,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이제 우리가 제2금융권을 얘기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